자, 점심시간 함께하는 D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1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습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제가 여러 군데 좀 심어놓은 취재원들, 정보원들이 좀 많습니다. 수습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맞습니까? 아, 진짜요? 맞아요? 저 열심히 한 건 있죠.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취재원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취재원들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이야기 런치 토크에서는요.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부 발표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역시 배터리 강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그리고 테슬라의 ESS, 우리나라 배터리 등등 다 합쳐서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얼마나 큰 벙어리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세차의 중고 배터리 런치 토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 우리 또 수습이 열심히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가장 핫한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 소부장, 대덕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단연 주인공은 이제 뭐 전력설비 플러스 반도체 이쪽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막힌 투자 한 끼 점심시간에 우리가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얘기 빼놓을 수가 없고요. 메타버스와 비만 치료제 얘기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세차의 중고 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테이버님,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취재원이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 포진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취재원에 또 따르면 테이버님이 계속 수습한테 주식 샀어? 뭐 샀어? 가르쳐 줄까? 정보 줄까? 아,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오늘 방송 시작부터 놀러 이렇게 왔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놀러 왔냐고요? 왜 그러시는 건데? 아니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게 보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얼굴은 여러분들. 왜 빨개지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이 빨개야 되는데 왜 얼굴이 빨갛죠? 시장도 빨개요. 네, 시장도 빨개요. 매우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렇게 재물이 되네요. 이렇게 텐션업을 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쳐 준 거. 김대준 대표님은 어제 갤럭시 언팩 행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까? 아직은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높네요. 어차피 이 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 개발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부터 뭐 8점, 9점, 10점 나올 수는 없죠. 7점도 만족할 만한 점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노조 파업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우리 실적 좋은데 그 인도량도 좋은데 사실은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잘 팔리고 있어 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요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폐기물로 취급했던 사용 후의 배터리를 새롭게 재활용하자. 네. 5년 뒤에 국내에서만 10만 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나온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 요거를 잘 활용해서 정부도 힘을 내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기재부의 여러 가지 리포트의 골자입니다. 김대준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본다면 요 지금 내용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내용은 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책, 그 정부 시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를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해 오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행정적 절차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주가에 긍정적인 발현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폐배터리 산업 육성법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2030년도에 한 10만 개 정도의 폐 배터리가 출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가 보통 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 자동차 타게 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차량을 시판한 게 한 10년 전에 시판을 했습니다. 이때는 초기였죠. 2만 대, 3만 대 이런 정도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 확대된 시점이 2020년도 선에서부터 테슬라가 한 80만 대 판매하면서 국내에서 또 이때부터 전기차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의 관심이 부각되는 시점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한 2, 3년 정도의 시차가 지나간 이후에 이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 진행될 때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과거에 그 바이오 디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옥수수나 콩이나 등등등 이제 그 식물에서 디젤을 추출해내는 이제 그 산업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140불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디젤 관련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가 상승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때가 2009년, 10년, 11년 이때였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폐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에서의 그 해당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에서 1차적으로 이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추적해 가보는 내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의 캐즘을 넘어가서 더 확장되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폐배터리 육성 산업은 이제 더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된다. 테이버님한테도 사실은 이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 데이터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작년 연말에 집계된 데이터 그리고는 10년 동안의 예측치가 있는데 그것 좀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매년 한 20%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전기차가 점점 좀 많이 팔렸고 전기차가 뭐 배터리 보증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가 팔리고 10년 뒤에 이제 폐배터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는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중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폐배터리가 나왔다라는 이런 추정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뭐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재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뭐 그런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논문을 뭐 이래저래 찾아보다 보니까 네. 지금 리뷰한 논문도 많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LFP 배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재활용을 할 것이며 우리가 리튬이온 삼원계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게 재활용이 쉽다라고 하는데 LFP 역시도 계속해서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LFP 배터리는 이제 중국에서 CATL이 잘 만드는 주요 배터리. 네. 삼원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배터리. 근데 폐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재활용이 안 된다? 진실과 오해는 진실은 뭐고 오해는 뭡니까? 일단은 지금 기술로는 이게 배터리 재활용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거를 기술이 발전되고 뭔가 연구가 더 진척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야기를 하고 나트륨 배터리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상용하면서 경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박차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좀 어렵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술의 발전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지구상의 지금 가채 리튬 매장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모든 모빌리티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자동차나 이런 모든 모빌리티에 이거를 전기를 대입해서 배터리를 대입해 본다 그러면은 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리튬을 캤을 때 딱 그 양만큼이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매장량만큼이 모빌리티로 필요하다. 버리면 안 된다. 아, 버리면은 나중에 되면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성격을 대체할 수 있는 광물이 없다 보니까 리튬을 계속해서 우리는 쓰고 재활용하고 쓰고 재활용해야 지속 가능성이 부여가 된다라는 게 과학계의 입장입니다. 물론 가체 매장량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바닷속에서도 캐낼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호수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데서 더 추가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우리가 2050년, 60년까지 쭉 뭐 전기 모빌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탈석탄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우리가 전기 시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재활용하고 쓰고 재활용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배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 사용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리튬은 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얼번 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네.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등장을 한 개념이고요. 도시 광산? 네, 도시에서 광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저 뭐 칠레 가가지고 막 미국 저 오지에 있는 호수 가가지고 아니면 저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리튬을 캐고 네. 거기서 석탄을 캐는 게 아닌 우리가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전자제품이나 전기차에 들어있는 그러한 희소 광물들을 도시에서 재생해내는 거죠. 서울시 강남구에서? 네. 와. 그러니까 도시 내에 광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도시광산 컨셉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쪽에 경제성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 기술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상용화 기술이 갖춰진다라고 보면서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 작가 얘기에 한 발 더 들어가서 얹으면요. 네. 도시광산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20개를 이제 녹여서 거기에서 금 한 돈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폐 휴대폰에서 금을 추출한다고 도시광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폐 배터리 이제 오늘 얘기하는 부분 이 폐배터리의 활용도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앵커가 잠깐 모두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메가팩 사업에 대해서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고 이 부분이 커나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메가팩 하나를 팔아서 테슬라 차량 100대 판 거와 유사한 이익치를 내고 있다라고 해요.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분쇄 파쇄를 거쳐서 앞서 테이버 작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리튬이나 뭐 등등의 원자재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4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네. 이 추출 비용 대비해서 원자재를 사는 게 더 지금 싸거든요. 이거를 이제 8, 90%까지 올린다라는 게 정책적인 정부의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메가팩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셀이 충전 그 과정에서 80% 이하의 충전 과정이 낮아지게 되면 네. 이거를 이거를 이제 그 다시 교체를 하는 해야 된다는 주기가 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80%에서요? 그렇죠. 충전율이 80%까지밖에 안 되려면은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0년 쓴다고 합니다. 네. 20% 다운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 80% 수준에서의 충전 과정이 진행된 이 폐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ESS 장치로 전환해서 쓰는 거. 네. 이쪽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지는 않지만 네. 여기에 따로따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는 거고 그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해서 네.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림을 가져오셨는데 요거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 네. 열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쪽도 열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열을 저감하는 어떤 장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상용화가 보편적으로 됐다라기보다는 시작 단계에서의 지금 진행이죠.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농가나 이제 멀리 있는 산업 시설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비를 마련하고 여기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외지에 있는 공장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렇게 놔 있으면 하나 잘못해서 불나면
저기 그냥 대형 화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의 주유소에서 기술력이라고 불나듯이? 그게 기술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 수명이 뭐 2년 내에 보험 들었을 때 2년 내에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리포해 줍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안정적인 출력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출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를 교체를 해야지 출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게 다른 뭐 모터라든지 이런 구동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우리는 뭐 전기차를 탈 때 계속해서 이걸 뭐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뺀 거를 80% 남았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안정적인 출력은 필요 없더라도 그 상황에서 좀 느린 속도로 전기를 넣고 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초고속으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겠지만 이게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은 속도 자체를 줄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 속도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압이 나오는 속도 그런 입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과열을 방지하고 그런 식으로 ESS의 활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도 ESS도 못 쓰게 되면은 그때 빼면 된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 그러면은 과열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제한을 두면은 과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기술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ESS 시장에서도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딱 걸어가지고 열이 안 나고 안전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정도로 세팅값을 해버리자. 그런 것도 있군요. 네, LG 알겠습니다. 엔솔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SK온도 있잖아요. 이런 폐배터리 우리 국내 기업들이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우리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수준이라고 하면 다들 연구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차트를 좀 기업들 좀 가져왔는데 네. 이게 띄워주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규모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기술력 부분에서 이제 탑10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 기업은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펑 리튬 이런 데가 포함돼 있고 메인은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 기업은 제가 알기로 캐나다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망가니즈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뭐 현재 상황의 재물을 보시면은 뭐 요걸로 유의미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볼 기업은 아직은 없다라고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랩 스케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준 대표님은 어떠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세부 기업들의 밸류체인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표를 보고 김대준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배터리 기업의 리사이클링 협력 현황. 협력 현황과 이제 현재 각 국가별로 폐 배터리에 대한 산업 정책들이 약간을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네. 폐 배터리 활용도 그러니까 앞서 이제 폐 배터리 활용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쇄 파쇄를 통해서 원자재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재가공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파쇄 분쇄해서 여기서 재추출하는 방법으로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테이버 작가 얘기한 대로 현재는 한 40% 내외,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에서 일본의 흐름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테이버 작가가 일본 도시광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도시광산과 재활용, 리사이클에 대해서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도를 진행하냐면 이제 일본은 그 철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도가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이 없는 외곽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 여기에 이제 이제 차단기가 내리고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시간 되면 이때 이제 태양광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폐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시간이 되면 이게 작동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ESS 관련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일본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은 유럽이나 중국의 방안보다는 일본의 방안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온 기사의 전략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봐서 이거에
굉장한 뉴스구나라고 판단하는 내용이면 600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폐배터리 시장이 600조 시장이다라고. 600조 시장이다. 네,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투자를 하면서 뭐 어느 산업은 몇백 조, 어느 산업은 몇백 조, 뭐 이런 얘기들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이제 주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서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요.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네요. 자동차? 얼마나 될라나? 자동차가 대략 1년에 8천만 대가 생산 판매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가격적으로 볼 때 대략 한 3천, 4천만 원 정도 예산해서 네네. 3,500조 시장입니다. 3,500조. 연간 단위. 1년에? 네. 그럼 반도체가 1년에 한 850조 시장 되거든요. 네. 반도체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 물론 상승하긴 하나 시장에서의 각광도나 뭐 사람들에게 매력도 측면에서는 그다지 반도체에 비해서 그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흐름에 있어서. 네.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 600조 뭐 엄청나게 커 보이는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30년, 40년 이때에 가서 600조가 될 것 같은데 이 600조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 부분으로만 시장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네. 폐배터리에서 앞으로 클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관심을 갖고 우리 계속 지켜보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빅뱅 일원님께서 채팅을 또 쳐주셨는데 폐배터리주 한 종목이 있는데 좀 가졌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테이버님은 채팅도 방송하시면서 잘 치시네요. 네, 열심히 합니다. 아이디가 의자왕 테이버? 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설명왕 테이버군요. 죄송합니다. 예. 와, 자, 날 이렇게 보내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진짜 저도 작아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막 글로벌적으로 되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회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재활용 관련해서 해외에서 매출을 좀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상장돼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실제로 트레이드도 할 수 있는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두 가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여기가 뭐 미국에 상장돼 있고 이게 뭐 2021년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58.87달러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거기에서부터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현재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차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탑10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여기가 세일즈, 매출이 제로입니다. 매출은 제로고 지금 뭐 인원은 54명. 직원이 54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4명이 지금 이게 매출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 상장 기업인 거죠? 상장돼 그럼 있습니다. 매출도 안 나오고 직원도 50명인데 상장해서 네. 폐배터리 사업 하겠다 이걸로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상증자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투자 받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아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우버도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했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뭐 관련돼가지고 많은 기업들, 특히 우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매출이 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거를 좀 이렇게 뭐 이래서 어떡하냐라고 보기보다는 네. 좀 더 미래에 지켜보는 게 대한- 맞지 않나. 그래서 매출 나오는 기업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리사이클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냐 그러면은 250억 원이에요. 그러면 250억. 많은 건가요? 적은 달러가 건가요? 아니고 원. 아. 네, 미국에서 이게 50개 주를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이 250억을 벌고 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큰 거 같은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간폰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G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사이클도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배터리를 확보를 해야 배터리를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고 그러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약간 논란 혹은 이슈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부터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의 소유권을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현대차와 에코프로 그룹이 뭔가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그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현대차가 들고 있고 그리고는 그 현대차가 소유한 배터리를 에코프로 그룹에서 리사이클을 하고 다시 배터리화 시켜가지고 다시 현대차에 장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배터리를 차에서 계속 장착하는 게 아닌 우리 과거의 스마트폰, 우리 라떼는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스마트폰에서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전기차에서도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는 모델도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실험이 진행되는 이유도 배터리에 대한 이런 경제성, 나중에 배터리는 다시 중고로 팔면 돈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샀을 때 제가 전기차 오놓으면은 그 배터리 소유권을 제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현대차에 팔지 아니면 ESS 회사에 팔지 아니면 폐차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 사회적 시스템 혹은 자동차 업계 자체에서 그걸 우리가 소유를 하겠다 하면서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은 거기서 폐배터리 똑 떼서 내가 가져오고 그리고는 다시 새 배터리 달아주고 네. 그거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은 뭐 차에 달아주고 아니면 ESS로 빼고 아니면 또 그거를 또 재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이거는 자동차 업계가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업계에서도 뭔가 큰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심 있게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페이버 싶습니다. 작가가 이제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국내 국내 관련 좋아요. 기업들로 로컬 기업들.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2월에 이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육성하고 연구개발 하겠다는 내용에서 4개 회사가 참여를 했거든요. 일단 에코그룹, 에코그룹.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 그리고 SK그룹. 이 3개 회사는 다 자회사입니다. 비상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고요.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 중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 협의체에 들어간 회사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흐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반전의 흐름이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산업 자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 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에코그룹이라든가 포스코그룹이라든가 SK그룹에서 자회사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관계 회사들이 상장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뭐 어떤 산업부를 추출해서 회사를 키우는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성장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 애들이 매출이 250억밖에 안 나오면 사실 국내 로컬이나 이렇게 짜끄맣게 하는 애들은 얼마나 나올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걸 보시면서도 아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엄청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구나라는 거는 인지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김대준 대표님이 또 한 종목 가져오셨는데 요거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SK그룹 내 비상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SK그룹 하면 그 CF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활용. 아, 네. SK 에코프로엔트라는 기업이 광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엔트의 모 회사가 SK 그 에코프로엔트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선도적인 형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이제 LFP와 네. 이제 3원계 배터리의 이제 그 비용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이제 표로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만들어 온 건데요. 전체 전기차에서 비용적 내용을 이제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 3원계 같은 경우는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으로는 이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존 원자재를 추출해내는 산업 이게 궁극으로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이 추출 단계에서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종목들, 흐름들 요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하면 또 전기차가 바로 또 따라 붙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폐배터리 재사용으로 좀 전기차 값이 싸지거나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일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아까 80% 이하로 내려갔던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 대해서 네.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용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 상태에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테이머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배터리의 리스 개념으로 같이 이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민이 되는 건데 전기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 배터리니까 그 소유권을 기업이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배터리를 돌려서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캐즘이란 구간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현실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냐 그러면은 그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냥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그 접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자동차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연기관을 줄이겠다. 그리고는 우리가 탄소 제로로 가겠다. 그 관점에서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 수출되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로 이게 돌아갑니다. 옥수수에서 짠 이게 연료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연료는 또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낮게 이렇게 또 계산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CO2라고 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서 전기차가 하나의 옵션으로 나왔는데 폐배터리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거기까지는 지금 상정하고 투자하는 거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 여기서 한 걸음 더 떼서 친환경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의 폐배터리 전기차 이런 개념인 거지 폐배터리 때문에 뭔가 전기차가 더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다 내려놓고 얘기하면은 배터리 만드는 것도 탄소 배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은 눈을 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이 배터리는 CO2 배출량이 얼마냐도 계산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너무 덥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업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원전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정님께서 남미에서는 차가 식용유로 돌아간다고 뻥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바이오에탄올. 네, 바이오에탄올이죠. 바이오에탄올 주유소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친환경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옥수수에서 짠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감이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콩기름, 옥수수 기름 맞습니다. 네. 제가 회계법인 처음 다닐 때 네. 10년 넘게 그때 처음으로 특허를 신청하려고 온 어떤 약간 괴짜 박사님이 있었어요. 유채꽃에서 기름이 난다는 거예요. 맞죠. 카놀라유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유채꽃에서 이 바이오 에탄올처럼 석유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특허를 막 알아봤는데 이게 처음 나온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절 의견을 냈는데 몇 년 뒤에 그분이 그거를 또 성공해가지고 뭐 어떤 기업을 세웠다는 또 이야기가 지금도 바이오디젤과 관련해서 항공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공기에 쓰이는 항공유 같은 경우도 2%는 바이오디젤을 첨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2060년도에는 한 70%까지 이제 그 바이오디젤을 써야 되는데 현재는 한 2%.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뭐까지 하고 있냐 그러면은 네. 유럽에서는 랩에서 실험실에서 우리가 뭐 석유, 석탄 아무것도 없이 네. 실험실에서 투명한 석유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리터당 생산 단가가 그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 원화라면 리터당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를 2040년, 2050년까지 결국 점점점 낮춰서 일반적으로 그것도 보급을 하겠다. 아하. 랩에서 합성한 합성 석유로 뭔가 또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이 어디로 바뀔지 어디로 발전할지는 시간을 두고 그렇죠. 보셔야 된다. 확답을 갖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면은 그거는 조금은 이게 나중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유연한 사고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경제성이랑 친환경 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풍력도 태양광도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경제성 따라서 또 업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카니님께서 테이버 형 코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왜 그런 것만 읽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 읽어드려요? 다른 건 제가 어떻게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만 읽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산유국입니다. 테이버의 코를 믿으면서 두 분의 한 줄 평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테이버님. 제가 한 줄 평을 뭐라고 네, 한 보냈죠? 줄 제가 지금 머리에 한국도 원자재 국가. 와, 테이버
바라보며. 도시광산을 성공해야 된다. 네. 지금 아까 전에 성일하이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네. 전동 공구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2차 전지에서 지금 리튬을 추출하고 그 외에 많은 이게 뭐 도시광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전기차에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장이 된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새로 뭔가 원자재 사업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 도시광산 이게 의외의 굉장히 키워드네요. 도시광산 도시에서 폐배터리 활용해가지고 다시 뽑고 또 하나의 에너지 소스를 또 만들고 도시광산 오케이. 김대준 대표님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아직은 초기 산업이고요. 투자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시광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심시간에 말씀하실 게 핸드폰 20개면 금 한 돈이 나온대. 네. 이게 도시광산의 기본적인. 근데 진짜 금 한 돈 나와요? 금 한 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금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우리 돼지 한 돈 삼겹살 사 먹을 돈은 나올 것 같은데 금 한 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 가지를 연금술로 경제성으로 녹여가지고 폐배터리를 하건 연금술이라 해서 너무 같다. 연금술. 케미컬, 화학. 근데 그 연금술도 제가 들으니까 성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금을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만들 수는 있대요. 새로운 걸로.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굳이 그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다가 이야기를 우리 그 둘리 나와가지고 저 우리 다이아몬드 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갖고 와야 돼요. 실제로 그런 별이 있대요. 다이아몬드 있어요. 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가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버님 여기 나오시는 거 되게 즐겁죠? 아 재밌어요. 네, 출연료 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토크에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도시광산을 키워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우리 테이버님 그리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보시죠. 현대차증권에서 다룬 한미 반도체 소식, 다올투자증권에서 소개하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NH투자증권의 대덕전자 리포트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종목뿐 아니라 반도체 관련 업종 소식도 함께 나가니까요. 나무와 숲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불만하는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 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로 오늘 시작할 텐데요.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는 한미반도체로 출발합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HBM 제작에 있어서 좀 필수적인 열압착, 본딩 기술의 좀 강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기사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2.5D 빅다이 TC 본더라는 걸 또 출시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네네. 이 기술이 왜 일단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회사가 지난주 말 금요일에 아마 그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네. 올해 내년도 26년 연도까지 매출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 자기네들의 그 신제품 로드맵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신제품 로드맵의 가장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이 2.5D 그다음에 새로운 본도 장비라는 거예요. 네. 2.5D 근데 빅다이 그러니까 다이가 크다는 얘기죠. 반도체 칩이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칩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더 붙이는 건데 열 압착 TC 본도인데 그거를 좀 더 다른 개념에서 좀 더 새롭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필요한 게 2.5D 빅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흔히 얘기했을 때는 좀 길지만은 우리가 서버용으로 쓰이는 우리 그 이제 AI 시대가 좀 조금 중심에서 온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휴대폰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패키징 하는 데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패키지 하는 곳이 TSMC가 있고 그 다음에 칩 자체가 CPU, GPU가 분리돼서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D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P, Low Power DDR5라는 것도 I/O 입력과 아웃풋 I/O 숫자가 한 64개 정도로서 좀 작거든요. 그래서 입출력을 좀 많이 해야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LLW LLW. 이 앞에 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네. low latency 이제 지연이 늦게 되고 지연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네. 그다음에 입출력이 많아지는 low latency wide DRAM이라는 걸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LP DDR보다 이제 그 폭이 네. 입출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많아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은 반도체 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칩 사이즈가 커지는 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TC 본도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제품이 2.5D 그다음에 빅다이 TC 본도라는 신제품을 지금 이번 분기에 이번 하반기에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 이제 모바일 시대의 온 디바이스 쪽에 AI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본도가 딱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실적보다는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대폭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에 비추어서 보면은 원래 회사가 가이던스 준 게 내년도가 한 800억 정도, 900억 정도, 800억 정도를 죄송합니다. 8천억 정도죠. 8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제시한 것이 무려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뭐 애널리스트 지금 현대차증권이 보쓰는데 현대차증권이 갖고 있는 목표도 원래 한 1조 정도였는데 그거를 20% 이상 업사이드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애널리스트도 원래 1조도 안 됐는데 1조 2천 높였어요. 네. 이런 제품 때문에.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한 6,500억인데 내년에는 거의 더블된 1조 2천억 정도 되고 마진은 한 40%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좀 경쟁이 좀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18만 원대에서 좀 벽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밸류에이션이 18만 원대 정도 되면은 PER 한 40배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장이 얘기한 지금 2.5D 빅다이 TC 본드를 포함해서 네. 내년도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전망으로 기준하면은 지금 주가는 30, 40배 넘지 않고 30배 중반이나 그 이하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덜어주는 그런 중요한 코멘트를 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AI 관련해 가지고 칩이 점점 커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2.5D 빅다이 TC 본더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 정확하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 빅다이 그 TC 본더가 네네. 좀 큰 칩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칩이 설명 좀 커지면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그 패키지를 할 때 원래 그 메모리가 여기 HBM 메모리가 있고 네. 그 로직 다이가 있고 요게 이제 중간에 밑에 인터포즈를 통해서 연결되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면은 이게 웨이퍼 이 칩들이 이렇게 월피지라 그래갖고 휘어져요. 휘어지는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지금 얘기한 빅다이용으로 TC 본도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커지면 월피지 현상을 다루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얘네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주 시리어스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인터포즈 기판도 커지고 다 커지는데 이번에 요 TC 본드를 팔면은 제대로 시장이 커지겠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삼성은 좀 그렇다 치고 하이닉스라든지 뭐 TSMC하고 한미반도체의 연합 구축이 조금 더 용이해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한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표현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그만큼 더 많은 연산이 필요로 해지고 네네. 그래서 칩이 점점 커지는데 이 문제는 휘어짐 현상이 발생하니까 네네. 이 2.5D TC 본더가 어찌 보면 이런 휘어짐 현상을 방지하면서 딱 열압착을 하기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8단, 12단 적층이 또 한정돼 있다가 지금 HBM3E를 뭐 삼성이 들어가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되면 HBM4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적층이 한 16층이 되고 다이사이 커지면은 아마 TC 본도의 레벨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2.5D 이 그 빅다이 TC 본도 다음에도 또 다른 무슨 또 하이브리드 본도로 가는 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제품이 나온다는 자신감을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실적이 한 20몇 % 이상 올라가고 그것이 뭐 확인이 되면 내후년까지 바라볼 수 있죠.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지 주식이고 한미 반도체 많이 계속 이걸 할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가들이 26년까지 땡기는 건 다소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미 반도체 어떤 한 줄 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한 줄 평은 뭐 25년까지는 다 이제 사람들이 아시는 거고 자신감이 26년 매출 전망까지 반영한 이유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 타당성 있었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소식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네. 본부장님 네, 제가 받았던 리포트 중에서 사실 분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너무 많죠. 네, 하룻밤에 공부하느라 좀 힘들긴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뭐 우리 앵커님이나 뭐 또 이렇게 애널리스트나 펀드맨이 전문하시는 분이야 네. 이런 리포트를 대기하고 있다 딱 보고 하루에 캐치할 수 있지만 보통 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관심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좋은 리포트 참조할 만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이제 엊그저께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주 가면 사람들 다 아니까. 따끈따끈하게 이제 본부장님의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로 또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소부장 관련주 실적을 보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이 네네. 살짝 좀 아쉬웠어요. 네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잘 나왔고요. 삼성전자 잘 나왔고 실적은 잘 나왔고 뭐 아쉽다고 하면 글쎄 뭘까요? 소부장 실적이요. 소부장 실적은 여기 오늘 핵심인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그러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네. 하지만은 모든 소부장이 2분기 실적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리포트가 핵심이 그거죠. 제목이 뭡니까?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거든요. 네. 개와 늑대의 시간인 것은 이제 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니까 지금 앵커님이 얘기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업황 기대감은 높은데 반해서 수치적으로 2분기 실적 바로 좋게 나오는 회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장비 업체들이 있고 부품 업체들이 있고 소재 업체들이 있는데 가장 소재단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회사들은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동률을 많이 빨리 높여줬을 때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 하이닉스의 가동률 자체가 지금 뭐 D램하고 낸다고 다릅니다만은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감산이 들어가기 이전에를 100%를 했을 때 한 뭐 D램은 한 80%, 네. 낸드는 한 70% 안짝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직 20-30% 남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래서 감산한 거예요? 감산, 네. 반도체 잘 몰랐으면 작년에 오버서플라이가 돼가지고 네. 공급 초과가 되다 보니까 감산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HBM이 잘 나가고 네. 감산 효과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오히려 많이 주니까요. 네, 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게 1분기, 2분기 반영이 된 거고 우리 보시면 작년 3분기, 4분기 적자가 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주는데 어딘가 수요가 조금만 터져지면 또 전환이 빨리 되거든요. 네. 그게 올해 봄, 여름
여름에 안 됐습니다만 겨울 봄 지나면서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업체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가동률을 바로 100%로 원상 복귀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대 특히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까지는 뭐 쏘쏘하거나 기대치보다 못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재 업체에 대한 실적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HBM이 워낙 잘 수요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레거시 HBM이 아닌 생산을 HBM 돌리는 와중에 레거시 제품도 부족하게 되니까 이거를 늦춘 거를 가동을 빨리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임팩트가 나타나는 것이 아마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3분기부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업황 기대하고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 8월부터는 레거시 소부장이 시간이 도래했다.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투자를 많이 아주 증가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수급이 엄청 좋고 수요가 좋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근데 아마 1년 반, 2년 정도 본격적인 투자를 안 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반기부터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투자를 새롭게 하면 신규 공장 원래 가동이 안 된 거를 가동률 높이는 거를 첫 번째 거고 신규 공장을 멈춘 거 이런 것을 투자를 본격화하는 것이 본격 캐펙스 투자인데 이것이 한번 시작하면은 한 1년, 2년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지난 2년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하면은 내년까지는 그냥 고고다. 그래서 레거시의 가동률 높이고 그다음에 신규 투자를 본격화하면은 일단 소부장은 좀 실망을 했는데 그 주식부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장비 투자도 일어날 거니까 내년 숫자를 땡기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네. 결론은 이제는 우리 회사가 핵심 이 애널리스트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리포트 쓰려고 이 리포트 쓴 게 아니에요. 네. 소부장이라든지 그런 주식을 쓰려고 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앞전에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나 또 뭐 있을까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네. 뭐 그런 주식도 있죠. 뭐 HPSP, 이오테크닉 쓰는데 조금 큰 주식은 말고 그보다 덜 알려진 주식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하반기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업황 회복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저희가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좀 그런 투자 전략들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네, 소부장은 그러니까 아까 그 가동률이 높아지는 게 하나 있고 네. 새롭게 투자를 하면은 인프라부터 투자하거든요. 인프라. 무슨 케미컬 화학약품 공급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새롭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애널리스트가 6가지, 3, 6, 7 정도 했는데 네. 탑픽을 3개를 했어요. STI, 종목 말씀드렸는데 STI, 주성 엔지니어링, 네. 아스플로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강하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많이 아시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연말에 갈수록 이런 그 가능성을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고 STI는 다소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실망감이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나빠질 건 없다. 좋아진다는 얘기고 아스플로우는 아주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의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장 싸고 탄력이 높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이번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해볼 수 네. 있을까요? 매크로가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아니죠. 네. 매크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도 경기가 둔화되거나 인플레가 잡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고용도 내려가고 이랬을 때 매크로 환경에서 하는 거니까 매크로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반도체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삼성하이닉스 말고 다른 것들도 차근차근히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 사이클이다. 상승 사이클이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궁금했던 대덕전자 살펴볼 건데요. 네. 대덕전자가 어제 시황에서 특징주로 뽑혔어요. 맞아요. 어쨌든 말씀 좋았을 텐데. 깜짝 놀랐는데 어제 전거래일보다 11% 넘게 주가가 예, 올랐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빠지죠? 네, 오늘은 조금 빠져요. 얼마 정도 빠지나요? 한 3%? 그래서 제가 그건 아까 아니고. 봤을 때 그렇게 엄청 많이 빠지진 않았었는데 또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금 11% 오르고 네. 뭐 1, 2% 빠지는 거면 그다지 뭐 거의 안 빠지나요? 그럼 별 문제 없다고 보고요. 네. 대덕전자는 PCB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PCB 업황이 확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외돼 가지고 별로 안 봤는데요.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의외로 2분기 실적이 괜찮대요. 리포트의 핵심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또는 시장에서 보는 숫자보다도 더 좋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뭐 이수페타시스 비슷하게 우리가 AI 그 가속기 GPU하고 결합되는 거기에
MLB 멀티레이어 보드 기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가시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쑥덕쑥덕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한다면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원래 목표 주가 3만 원 초반 정도까지 결국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하나랑 AI용 기판 여기에 수주 기대감을 다시 가져보세요라고 한다면 PER이 어저께 올라가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대충 10배 정도니까 네. 성장을 다시 한다면 이 정도면은 싸다라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물량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물량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서버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원래 기존 하는 2,330억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마진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진이 조금 나. 그래서 마진 높아진다는 것은 ASP 믹스 제품의 구성이 좀 좋아진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실적도 마진 상승 폭에 대한 기여가 물량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네. 이 AI용 MLB 기판을 이번에 좀 처음 공부를 하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네. 이 MLB 기판이 다른 기판이랑 정확하게 어떤 게 좀 달라요? 멀티레이어 보드니까 원래 단 멀티레이가 아닌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멀티레이라는 게 뭐 4단, 6단, 8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32단, 64단 그 이상으로 이게 층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 레벨에서 기술력이 입증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덕전자가 거기에 조금 앞서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온 거기 때문에 가속기가 GPU가 빨라지면은 보드가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수페타시스나 다른 것보다는 부족했고 여전히 대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다른 경쟁사 대비 얼마나 마켓슈를 차지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없다가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멀티플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개념이 되죠.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가 진행된 거지 아주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달아주신다면? 네, 한 줄 평은 오랫동안 소외된 만큼 그렇죠? 이제는 주식은 평가를 주목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덕전자 2분기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미반도체와 대덕전자 종목 소식부터 또 반도체 소부장, 업종 관련된 소식까지 다 살펴봤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르고 내리는 시장 종목들, 섹터들 분석하면서 오후장 공략주까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시크커플 목요일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투가 시크한 분, 또 외모가 시크한 분, 이렇게 시크 커플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오늘은 오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주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포트에 많이 담았을 법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가 0.8% 오르면서 2,891, 어느덧 2,900선을 트라이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코스닥은 아직도 비실비실합니다. 0.1% 상승으로 859포인트. 하이닉스가 오늘 힘을 내주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력 설비 이렇게가 주인공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3%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24만 6,5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두 분한테 오늘장 코멘트 짧게만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부터.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조금 그 노조 파업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약간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물론 뭐 상승 중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다른 2차 전지 섹터나 하이닉스 뭐 말씀하신 대로 괜찮고 전체적으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다 괜찮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 그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쪽을 2차 전지 쪽이 좀 메꿔주는 그런 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 바이오도 같이 가주면 좋으련만 이런 때에는 또 바이오가 좀 쉬어주는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한 3%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혁승 이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오늘 장 어떻습니까 했는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코멘트를 좋은 건 저희도 알죠.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대표님은 오늘 장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오늘장은 사실 뭐 오전장에서는 뭐 지금 뭐 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전체적으로 크게 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추세 자체를 유지를 해주는 반도체 측면에서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제약바이오들이 좀 쉬어가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뭐 말씀하셨다시피 선물 그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준비해가는 단계로 오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그 수출 데이터도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반도체가 여전히 너무 좋다라는 것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주도주 측면에서의 어떤 그 매매 관점은 좀 지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가지고 계신 보유자의 영역으로 쭉쭉 더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한 번 더 만들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많은 수익을 어떻게 챙길지는 전략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습니까? 물어본 놈이 잘못한 거다, 저분한테는. 그래서 제 잘못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신혁승 이사님께 좋은 답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신혁승 이사님이 가져오신 주제입니다. 물 들어온 삼성전자 총파업으로 노 부러질까?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총파업 무기한 선언이고요. HBM 생산 차질 겨냥으로 8인치 웨이퍼 여기도 이제 파업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평균 연봉 1억 2천인 삼성전자 노조 이 생산 차질을 목표로 하고 파업하는 것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앞두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딛고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52주 신고가 경신에 있어서 파업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신혁승 이사님 왜 이 주제를 가져오셨는지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오전에 이제 그 뉴스 플로우나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말씀 방송이나 들어보면 사실 이제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뭐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첫 직장에서 이제 노조
이제 그 간부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아, 신혁승 이사님이요? 네, 했습니다. 와, 그때 적극적이셨네요.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쟁했죠. 네. 그때 에너지를 다 쓰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한 입장에서 네. 또 그분들도 속내음도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각자 사정이 각자 있으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뭐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 총파업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아침에 이 주제, 특히 이제 뉴스에서 이제 나오는 큰 주제들이 나왔을 때 이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럼 이걸로 인해서 어떤 쪽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총파업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물론 뭐 이런 문제로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또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제 이제 그 갤럭시 관련해서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로봇주를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전에 좀 해봤습니다. 결국 총파업, 인건비 상승, 우리가 시대가 이제 그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공장에 대한 자율화,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꾸 이제 그 인건비나 어떤 노조 파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자꾸 자동화를 하려는 이런 이제 니즈가 좀 강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특히 삼성전자에서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뭐 그 수혜 섹터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 하반기는 이 총파업을 기점으로 로봇 섹터가 뭐 금리 하락, 뭐 환율 쪽인 부분 이런 쪽이 완화된다면 분명히 이제 로봇 섹터가 좀 주도 섹터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씩 해봅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총파업이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요거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 그러면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에 대한 이런 파업, 이걸 대상으로 한 파업에서 앞으로는 자동화, 로봇 이쪽에 조금 더 미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언팩 행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요거는 공개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언팩 행사가 나옴과 동시에 우리 딜사이트가 이런 채널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죠? 예. 이런 플립 거는 6,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방송. 폴드 6. 네. 이거를 어느 경제 방송에서 바로 이렇게 들고 나와 가지고 요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요게 폴드 6. 와, 대단하게 지금 요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플립 6. 자, 이렇게 플립 6입니다. 네, 플립 6. 이게 플립 6가 진짜 잘 나왔어요. 플립 6. 자, 150만 원에 모십니다, 여러분. 네, 플립 6. 요거를 저희가 이제 삼성한테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씩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그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고 삼성 측이 이제 제공을 해줘서 저희 방송에서 경제 방송 최초로 폴드 6와 플립 6를 공개하는 거고, 언팩이 채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가 요거를 공수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실제로 두 분이 요거 방송 전에 저희가 같이 써봤잖아요. 보고 실제로 만지고 어떠십니까, 이주연 대표님은?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요, 그 힌지 부분 이렇게 많이 거슬린다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힌지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게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힌지 관련한 뭐 UTI라던가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예쁩니다.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네. 힌지 부분에 대한 그런 내구성 강화됐다는 얘기를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도 육안으로도 그렇게 보이는 네, 이 줄 근데-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네. 거의 사실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거의 안 보이고 뭐 근데 실제로 강화됐는지는 써봐야 되는 거니까. 써봐야 되는 거고. 네, 네 예쁩니다. 육안으로는 굉장히 네, 예쁘게 육안으로. 잘 나왔고. 폴드 6는 아까 그 주식하는 분들은 그거 많이 쓴다. 네,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제 주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돈이 좀 없어서 못 조금만 샀는데, 들어주시겠어요? 저희가 해서. 예, 이렇게 좋은데 카메라는 이건 찍지 마시고. 예, 이게 뭐 셀카 남기고 큰일 네.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 딱 봤을 때 뭐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좋아졌나 뭐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이거가 줄이 아주 미미해졌고 요게 좀 늘 거슬렸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좀 폈다 켰다가 이제 좀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르신 분들이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받아가지고 또 얘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저희 역할인 것 같고 더 이상 하면 이제 판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언팩 행사가 있었고 이제 폴드 6 그리고 플립 6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써봤을 때 이거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핸드폰의 가격을 좀 정당할 만하고 거기서 PR 한 만큼 잘 팔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도 삼성전자 여기서 총파업에 대한 노이즈 이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커지는 임팩트로 가는 것 같고 주가가 10만 원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신경 쓰이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뭐 신경 쓰이는 거는 또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거 총파업 얘기 듣자마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업을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파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살만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고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파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 노이즈 자체가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 뭐 수급 자체로 봤을 때도 여전히 뭐 노이즈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를 만들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그 나왔던 그 7월 상순이죠. 상순의 수출입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이 반도체 부분이 워낙에 데이터가 강하게 나와서 쉽게 눌릴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련한 이 이슈 자체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이런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의 이런 파업에 있어서는 제목은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고 사회면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향력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반도체 상승에 조금 더 많이 좀 매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파업 관련된 내용들은 뭐 우리가 뭐 지난 세월 큰 파업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과 이런 노이즈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또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문제로 다른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로 주가가 좀 하락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를 조금만 더 뻗어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 같이 오르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랜만에 같이 불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흡프스프도 한 10% 정도 오르고 나머지 이오테크닉스도 아까 좀 오르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수급이나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 또 생각해 볼 게 총파업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공장 라인이 멈추고 이런다고 하면 가격을 그냥 올려버리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그 Q가 이제 빠지고 이제 P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 삼성전자 쪽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래도 지금 워낙 좀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고 미국 뭐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추세를 따고 가는 것이 좋겠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오테크닉스를 좀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충분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반도체 랑 큰 종목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같이 넣는다고 하면 반도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이 소부장과 이 대형주를 몇 대 몇 정도로 섞는 게 지금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저는 그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소부장을 있습니다. 더 많이? 네, 저는 그 전공정 특히나 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부장 종목들을 지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후공정 장비들이나 이런 쪽들은 많이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서 좀 소외돼 있던 종목들은 그렇게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년
작년부터 해가지고 증설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HBM 뭐 이슈도 지금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 쪽으로 HBM 납품하니 많이 얘기가 계속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은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실적 발표 지난번에 저희 그 내기했었잖아요. 어떤 얘기죠? 저희 다 틀렸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맞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얼마 하셨죠? 저는 8조 6천억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7천억인가? 8조 9천억. 7조 하셨나요? 제가 제일 틀렸습니다. 제가 8.6. 8.6. 아, 이렇게 기억들을 못 기억을 하죠. 하시네요. 근데 팔- 입 닫고 계신 거예요, 계속? 아니 다 아시면서? 아니 앵커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언제 들어- 제가 말 시켜서 말했습니까, 신혁승 예, 저 기자님? 8.8 8.9. 아니야 8.8 다시 보세요. 아, 오케이. 8.8. 8.8 8.9인가? 8.9. 예, 8.9 8.7 8.7. 8.6 8.6. 예, 제가 원래 맞췄죠. 우리 둘이 8.6이었는데 네네. 제가 먼저 하니까 하나 올렸죠. 네, 고맙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입국탓하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두 분이서 이따가 뭐 내길 졌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한 발 빼시는? 네? 같이 들렸는데 왜 한 발 아니요, 빼시는? 제가 가깝게 맞춰서 저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그게 이제 자동차 그 면허 시험 볼 때 70점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69점으로 떨어지나 뭐 60점으로 떨어지나 50점으로 다 탈락입니까? 다 탈락이지. 아, 절대 평가였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저- 졌습니다. 그러면. 예, 적당히 좀 근처는 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닝 네, 서프라이즈에 어쨌든. 관련돼서 우리가 네. 예상 못한 10조대를 찍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10조 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의 소부장까지 조금 더 많이 담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종목 하나하나씩 종목만 받고 한번 끝내볼게요. 신혁승 기사님. 뭐 저는 뭐 계속 그 이쪽 소부장 쪽 뭐 이주연 대표님 말씀 맞다나 소부장 쪽을 더 하는 게 맞다. 반도체를 할 거면. 근데 뭐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반도체는 워낙 말들이 많고 뭐 방송에서 모든 이들이 반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 모두 반도체 소부장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뭐 제대로 된 걸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뭐 이오 테크닉스 계속 좋게 보고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더 뭐 한미 반도체 뭐 PSK 홀딩스 뭐 업종 대표를 하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 계속 좋게 보고 최근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목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주연 대표님은 네, 저도 이오 테크닉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재 쪽에서는 원익 QNC라던가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반도체 소부장 두 분 다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경제적인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갑자기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메타버스입니다. 너 살아 있었구나.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언팩 행사에서 확인을 해줬죠. 연내에 XR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다. AR, VR, XR 같은 개념으로 또 각인을 하는 건데 연내 갤럭시 XR 플랫폼 선보일 것. 칩은 퀄컴 거, OS는 구글 거, 하드웨어는 우리 거 해서 삼성전자, 구글, 퀄컴 이렇게 콜라보를 하겠다. 연내에 이거를 하겠다 하면서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덱스터, 알체라,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다 14%, 15%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 요거는 어떤 분이 좀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십니까? 혹시?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워낙 이제 이 종목 그 섹터 메타버스 쪽 섹터가 많이 이제 하락해온 상태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관심을 뭐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금이라도 일단은 조금 이렇게 발을 담궜다가 뭐 눌렸을 때 좀 더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슈 바닥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관심은 좀 가지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오늘 14%에서 뭐 20몇 %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리면은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또 사기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강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메타버스. 네, 마찬가지로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추가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메타버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메타버스가 완전히 추세상으로 돌릴 거다,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메타버스는 또 과거에 엄청나게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성장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어떻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했었으면은 이제는 좀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중에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하드웨어 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되 지금 막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이 한다 그러든 애플이 한다 그러든 어쨌든 킬러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다면 AR, VR, XR 요거는 아직은 뭐 비전 프로도 그렇고 사실 기대감은 크지만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모멘텀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70%일 거고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뭔데 내가 내일 모레 사가지고 얼마나 먹겠다고 이런 생각하실 거고 그래가지고 약간 애지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오늘 장에서 저희 그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 또 오르고 내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오르는 종목들 메타버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 주제는요. 경기 침체와도 비만 치료제는 살 거예요. 이지연 대표님이 발제를 해 주셨고요. AI, 비만 치료제 등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 테마가 있다라고 외국계 오펜하이머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 요 경기 침체와도 뷰티, 그런 이런 비만 치료제, 약 이런 거는 사실은 줄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좀 큰 틀로 봤을 때도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 좀 많이 커질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비만을요 질병으로 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뭐 10년 내에는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뷰티 쪽으로 관심을 가져도 맞지만 일단은 건강상으로 문제가 좀 유발될 수 있는 병이라고 일단은 간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구조적인 어떤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비만 치료제가 이전에는 조금 그냥 테마성으로 상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슬슬 국내에서도 뭐 제약사들이 일단 약품을 만들고 있고 뭐 임상 통과라던가 이런 모멘텀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만약 그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살을 뺄 수 있느냐 요 문제를 좀 다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얼마나 뺄 수 있느냐, 어떻게 뺄 수 있느냐 이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기존의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사 제형이잖아요. 주사 제형이고 그리고 식단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경구용 이런 걸로 또 이제 제형이 바뀌고 그리고 식단 관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접목이 되면서 좀 제형이 많이 바뀔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구용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만감 그걸 하고 있는 게 동아ST가 이번에 또 임상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펩트론이 또 신고가 쓰고 잘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지속형 원래 그 주사로 놓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어야 됐거든요. 다이어트 하려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뭐 2달, 한 달, 그리고 2주 막 이렇게까지 늘릴 수 있을 만한 장기 지속형 치료제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 그 플랫폼 자체를 좀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제는 살 빼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어떻게 빼느냐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빼느냐 얼마나 부작용이 없느냐 요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살펴볼 만하다. 신혁승 이사님은 제약바이오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항암 치료제도 있을 거고 비만 치료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비만 치료제의 그런 세부 섹터는 그 바이오 안에서 몇 등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좀 트레이딩 영역이 아닌가. 이제 주도주로서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중장기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거는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다른 그래-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아까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좀 날씬하신 분들, 특히 명 앵커님 보고는 나도 한 20대 이럴 때 이 몸매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 내일 모레 40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네네. 또 10월에 또 여러 가지 또 네. 행사가 있어서 좀 빼야 되는데 아하.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비만 치료제를 먹고 이제 뺐으면 좋겠는데 뭐 니즈는 있으면은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없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지금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페트론이나 여러 가지 삼천당제약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저 같은 그나마 좀 제가 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지금 들어가서 여기서 뭐 무슨 이슈 나와갖고 얼마나 또 먹을까? 조금 좀 덜컹 한번 5~6% 나오면 이제 숨도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세포 치료제 쪽, 뭐 항암 쪽 이런 쪽이나 또 비만 당뇨도 좀 한미약품이나 말씀하신 동아이스티처럼 추가적으로 뭐 나올 게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물론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삼천당제약 이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뭐 동아이스티나 뭐 이런 쪽 한미약품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견해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똑같고 신혁승 이사님은 그래도 대부분은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주연 대표님은 거기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서 더 들고 갈 만한 그런 매기가 아직 남았다. 네, 라는 충분히요. 쪽. 충분히 남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똑같은 질문. 이 제약바이오 중에 이 비만 치료제는 세부 섹터로 봤을 때 몇 등 정도 합니까? 저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한 손 안에는. 네. 한 손 안에? 네. 다 5위 안에 든다고요? 네. 뭐 이거는 5개 좀-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뭐 삼등 다섯 개 정도밖에 항암 없. 치료제, 세포 치료 관련, 세포 치료, 그거 뭐 비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자꾸 저번에 양심 없다 그러고 무책임하다 그러고. 그럼 3등 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등 안으로. 네, 네. 양심 챙겼습니다. 3등 안은 좀 봐줘야죠. 3등 안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매력이 있고 실제로 매력이 있다는 것도 같은 세부 섹터 안에서도 좀 사람들이 매니아층으로 이거는 진짜 된다라고 좀 응원하는 그런 세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비만 치료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씩 딱 받아보면서 끝낼게요. 한 종목씩만 주세요. 이주인 대표님부터.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블루엔텍? 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또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잖아요. 노보 노디스크의 그 삭센다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GLP-1 제형인데 일단 이게 이제 곧 있으면 올해 안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들이 좀 우후죽순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제약을 만들고 이런 애들은 아니고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국내에서도 풀리게 되면은 그 유통을 좀 담당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블루엠텍이 삭센다를 우리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엠텍 유통하는 기업. 네. 요거를 비만 치료제가 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면은 얘네들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서도 그 실리콘투 이런 유통하는 회사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약간 제2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실리콘투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케이.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계의 실리콘투. Yes. 오케이. 블루엠텍 알겠습니다. 신혁승 기자님은요? 예, 뭐 저는 일단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퓨처캠, 퓨처캠. 그 S바이오메딕스를 이을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요새 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세포치료제 쪽 S바이오메딕스와 관련된 또 세포치료제 쪽 뭐가 있을까 보다가 큐로셀이라는 종목 조금 관심이 생겨서 최근에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저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렇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세포치료제를 한다고 하고 그것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 그리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바이오주 중에 하나다. 그러나 결국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좀 있는 그리고 좀 종목들을 좀 눌렸을 때 오늘 같은 눌렸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그런 스탠스를 오히려 더 가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오르고 이른다고 해도 좀 그렇게 관심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통적으로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확인을 하시고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기타 바이오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로셀 자세히 모르는데 좋다. 자세히 모르는데 왜 골라왔는데 이거 적응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또 맥이 들어오고 거래량 보고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또 근데 많기 이제 때문에 뭐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트레이딩이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뭐 자꾸 이렇게 안 팔게 되고 내려가도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올라가면은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더 좋은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나올 거야 맞아요. 이러면서 이 사단이 한 번씩 나거든요. 지식의 저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주식 방송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이 바닥에 몸담고 있지만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허, 특별한 매매법입니다. 무지 매매법. 모르는 게 약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 가요. 왜냐면 너무 많이 공부하면 너무 많이 알고 이거는 남들이 모르는 내가 있으니까 갈 거야라고 손절라인 못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제약바이오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오후장 공략주로 가겠습니다. 두 분의 오후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들고 오셨는데요. 하나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블루엠텍이고요. 하나는 알고 계시는 게 칩셋 미디어 가져오셨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님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칩셋 미디어. 예, 그 뭐 저기 사실은 오늘 그 로봇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올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네. 개인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뉴로메카나 두산 로보틱스 보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뭐 좀 사이드로 벗어나서 칩셋 미디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온 디바이스 AI, NPU 시장 개화에 실질적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뭐 전반기에 사실 기대가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좀 밀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사의 AI 모바일 칩셋향 그 추가 로열티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는 시장의 얘기들이 좀 있고 또 칩셋의 어떤 저전력 설계 이런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이 좀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매매 가능한 자리가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네. 매수가는 뭐 현재가 정도 가격 전략은 뭐 목표가는 뭐 사실 뭐 늘 뭐 의미 없고 올라가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손절가는 늘 어김없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수준 이 정도를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뭐 대응 가능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신혁승 이사님이 주시는 그냥 기준점일 뿐인 거고 요거를 10% 먹고 내가 도망갈지. 네, 저는 어차피 예전에 그 방송에서 목표가를 아예 안 쓴 적도 있어요. 예, 그냥 뭐 사실 3만 원 간다고 팔 것도 아니고 3만 원 가면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 정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종목 고르는 것도 기술이지만 이 매수랑 매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표가를 딱 정해주는 것보다 이게 올라감과 그 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이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손절가 마이너스 5% 7%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AI 시장과 온디바이스 AI, NPU 시장의 개화,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블루엠텍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한 1분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블루엠텍 뭐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은 살짝 거래량 죽이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지금 좀 현재가부터 해서 좀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15,000원 구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라는 그 모멘텀 자체가 부각이 되면은 같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도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관점에서 좀 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싹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되니까 싹센다 국내 약국 유통사 블루엠텍이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더 확장시켜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즐거우셨죠? 네. 네, 늘 즐겁습니다. 예, 미남 미녀와 제가 이렇게 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외모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분장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아이, 미남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10초, 한 20초 정도 남았으니까 두 분 오후장 전략까지, 마감까지 요렇게 오늘은 요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혁승 네, 이사님부터. 오늘은 뭐 장 좋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 좋으니까 뭐 할 거 있나요? 예, 가만히 지금은, 즐기면 되죠. 가만히 좀 보고 계시다 옵션 만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과 다음 주를 준비하면 될 것 같죠. 저는 로봇주 좀 좋게 봐서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로봇주 한 번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한번 지켜보자. 중장기로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한 번 정도 올 타이밍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파업에 있어서 로봇 얘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막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와서 물살을 탄다면 또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네. 오후장까지. 마찬가지로 장 좋으니까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 나오는 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뭐 철강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등 나오는 거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저는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이었고요.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이었습니다. 저도 런치박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